Coucou tout le monde, ça va? C'est 문사장. 안녕하세요, 문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소처럼 불어를 하지 않고 한국어를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건 제가 술을 마시기 때문이다는 아니고 지금까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어를 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통역사가 되는 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주제, 그러니까 통역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다룰 거라서, 그리고 그 요청을 들려주신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들으시기에 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Donc je m'excuse d'abord. Dans ces vidéos, je ne vais pas parler en français comme d'habitude, mais je vais parler en coréen. Parce que jusqu'à maintenant, certaines personnes m'ont demandé de faire une vidéo sur le sujet de comment devenir une ou un interprète. Et toutes les personnes qui m'ont posé la question étaient coréennes. Donc je pensais que répondre à la question en coréen serait plus approprié et plus confortable pour leur compréhension. Et voilà, et j'ai préparé un petit plateau de charcuterie de fromage pour accompagner le vin que je vais boire. Comme ça, je serai un peu plus à l'aise. Ouais. 예, 그래서 제가 와인이랑 그리고 이렇게 치즈 콜드컷 플래터도 마련을 해봤는데요. 불어로는 샤키테리라고 하죠. 샤키테리? 예, 말린 돼지고기 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기름이 많이 끼고 상당히 짭짤해서 와인이랑 먹기 좋은 일종의 돼지고기 말림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예. 하몽이라고 하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스페인 스타일 비슷하니까. 근데 불어로는 샤키트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치즈도 준비를 해보았어요. 예, 그래서 이번 영상은 세 가지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은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통대에 가야만 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통대를 나오면 통역사가 다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통역사가 되면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가? 통대에 가야만 통역사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저의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어느 규칙이나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는 두고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통대를 가지 않고 통역사로 인정을 받고 또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이 등단이라는 관문을 거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도 소설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극도로 드물다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가 되기 위한 어떤 자격증 제도가 국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대를 들어가서 수료를 했거나 또는 이제 졸업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게 곧 자격증으로서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통역을 잘하고 인맥도 좋고 그리고 운도 좋아서 통역사로 통대 나오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동시통역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통역 트레이닝은 통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한국외대, 그리고 이화여대, 또 서울외대, 또 중앙대, 국제대학원 내의 통번역학과 이렇게 있는데, 그 이외에 또 있다면 제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어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외대랑 이대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모두 있고요. 그리고 일어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있던가? 근데 그래서 언어마다 다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그 사이에 해가 졌어요. 그래서 아까 있던 자리가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좀 밝은 자리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통대를 나오면 다 통역사가 되는가? 통대 자체가 통번역대학원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도 통번역사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달리 던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와 일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수 언어, 그 이외의 소수 언어 사이에 구별을 둬야 할 것 같은 게요. 다수 언어 같은 경우에는 통대 안에 그 언어에 해당하는 통역학과와 번역학과가 나뉘어 있는 편인 반면에, 소수 언어는 통번역학과로 대개 하나로 묶여 있는 편입니다. 불어는 그 둘 다에 해당을 해서
이화여대에 있는 한불과는 번역학과, 통역학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한국외대에는 이제 그냥 한불과라고 통역, 번역 모두를 취급하는 불어에 해당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학했을 당시에는 나는 통역사가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이 다가오자 아무래도 나는 적성이 번역 쪽인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딱히 그런 깨달음이 없던 경우라고 해도 졸업을 하고 나서 계속 번역 쪽으로만 의뢰가 들어오는 거예요. 통역일은 딱히 안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계속 번역만 했네 해서 결과적으로 통역사인 경우도 또 있어요. 그렇다면 통대를 졸업하면 번역사가 되지 않는 이상 다 통역사가 되느냐 하면 그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번역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입사할 당시만 해도 통번역 일도 좀 하면서 다른 일도 꽤 하게 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거의 다른 회사원들과 다름없이 회사를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통역사라고 하면 프리랜서 통역사를 상상을 하는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백수 프리랜서에서 스타 통역사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건 어느 직종이나 이제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한데요. 사이 어둠에 존재한 사람들은 더 많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그 스타 통역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참 슬픈 표현이지만 이제 백수 가까이 정말 거의 의뢰 별로 안 들어오는 이름뿐인 프리랜서 통역사가 되느냐, 이거는 실력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사이에는 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미리 쌓아두었던 인맥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 통역사 이외에도 인하우스 통역사가 있습니다. 기업에 고용이 되어서 통번역 위주로 일을 하되 다른 업무도 이제 좀 하는 그런 통역사들을 의미하고요. 다른 종류의 통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프로젝트 통역사예요. 평소에는 프리랜서 통역사로 지내고 있다가 단기 또는 중기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때는 마치 이제 고용된 형태인 것처럼 이제 바짝 일을 하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리랜서로 돌아오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방금 전에는 또 남편이 잠깐 들러가지고 흐름이 끊겼어요. 지금 뭔가 정신없는 느낌인데, 와인을 조금 마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통역사는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가? 민감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생계랑 직결된 문제니까. 근데 이 질문은 잘 안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신뢰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통역사는 충분히 벌 것임이 틀림없어 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하우스 통역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프리랜서 통역사와 달리 월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 반면에 프리랜서 통역사는 이제 그때그때 일감에 대한 요율이 높아서 돈을 그때 많이 버는데, 스타 통역사가 아닌 이상 별로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벌이가 시원찮은 비수기 상태와 또 일감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성수기 상태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리고 영어, 일어, 중국어 같은 다수 언어의 경우와 그리고 나머지 언어 간의 그 시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달라요. 그리고 불어 같은 경우에는 다수 언어와 소수 언어 사이에 이제 애매하게 낑겨서 두 시장의 문제점을 다 안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좀 어두운 얘기인데, 아니면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장점을 둘 다 누릴 수도 있으니까. 다수 언어 시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중간층이 많이 두터워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반면에 공급이 정말 많고, 뿐만이 아니라 중간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예로 들면 영어를 적당히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잘하는데 싶은 사람도 많은 시장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통역 프로젝트가 아주 뛰어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도 영어를 꽤 해서 옆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역사는 이제 좀 거들기만 하면 되는 정도라거나, 참 다양한 종류의 통역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층이 두터운 시장일수록 재학생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고를 것 같은 뉘앙스를 막 회사 쪽에서 풀풀 풍긴다든지 해서 결국은 내고를 많이 아래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그렇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남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거나, 아무튼 그래서 큰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이제 소수 언어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시장인 불어통번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통역사로서 심지어 일감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편이거나 또 뭐 실력을 많이 인정받거나 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역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소수언어 통역사들은 통역도 하고 번역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간단하게만 답을 해보고요. 뭐 심화된 답변이 듣고 싶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친구들 여기 불러가지고 같이 와인 먹으면서 대화를 좀 나누고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쩌다 보니 저 혼자 아페리티프를 해버렸네요. 아페리티프가 뭔지는 언젠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au revoir. merci.